두 번째는 약간 우주론이라고 꼭 하긴 그렇지만 우주론에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주론 학자고 천문학계나 외국에서는 제가 한국 천문학계에서는 제가 역사를 하는지는 알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역사를 제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을 아직 시작은 안 했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짧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 편한자에 있는 말이에요. 우는 사방 공간을 뜻하고 주는 오배 시간을 뜻하는. 그래서 우주는 시공간. 여러분 보니까 내 책을 아주 불법 카피를 했더만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네. 요새 멀티버스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유니버스라는 것은 하나,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한 만물이라는 뜻이죠. 코스모스는 조화 질서고, 그래서 우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거 다죠. 그래서 우주의 구성 성분은 여기서 말하는 시공간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형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그 집합적인 현상, 그것을 이제 사람이 그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집합적인 현상, 이렇게 이제 이걸 다 포함한 걸 우주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궁금한 것들이. 그리고 이 중에서도 상당수 많이 풀렸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고 있고, 과학을 하는 재미를 진짜 느끼고 있어요. 왜냐? 전부 다 모든 지식을 남이 안 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배워야 된다면은 그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그 알아내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은 알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에는 중심과 끝이 있느냐,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전에는 거의 감을 못 잡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확하게 압니다. 우주는 중심과 끝이 없이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좀 그 비과학적인 질문들도 좀 있지만 사실 잘 보면은 계속 연구를 하고 우주를 알아나가는데 어디까지 알아나갈 수 있는지, 뇌에 있는 세포수가 유한하니까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유한한 건지, 그런 거죠. 혹시 몇 년도인가?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집에만 가면은 계속 내 귀를 딱 붙잡고 여기다 계속 질문을 해요. 내가 약간 히스테리가 걸릴 정도. 걔가 딱 다가오면 등이 따끔따끔해. 제가 또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하루에 질문을 수백 개씩 계속 해대고, 그 질문들 중에는 내가 잘 대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 뭐 쇠를 비커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을 넣고 물을 저기 데피면 이게 녹는데 왜 종이를 넣고 가열을 하면은 녹질 않고 타냐? 왜 종이는 안 녹아? 화학을 조금 더 공부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느 날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우주는 왜? 라는 만화책을 내가 사줬어요.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걸 다 읽고서는 아빠 은하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모양이야. 오늘 저녁을 이제 나는 이제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이제 식구들하고 만나는 때가 저녁 때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어디 가고 없고 저녁 때 가면 다 자고 있어. 그래서 저녁 식사 때만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가까운 데 살아가지고 저녁 먹으러 집에 가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질문을 쌓아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내한테 질문 폭탄을 던지는데, 이제 식사할 때도 이제 질문을 하지. 은하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물어보는 거야. 그 책이 은하까지밖에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하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은하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은하보다 뭐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까지도 무겁고 크다. 네. 그래? 그러면 은하단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 은하단이 여러 개 모이는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하는데, 그 초은하단이 은하단보다 훨씬 크다. 은하단보다 한 20-30배 더 크다. 그래서 그럼 초은하단보다 더 큰 건 뭐냐? 이게 참 언제까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초은하단보다 큰 것은 우주 거대 우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초은하단보다도 또 여러 배 더 크고, 이제 그 전에 은하단이나 초은하단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막 모양이 막 지멋대로 된 그런 그 천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천체는 없다고 그랬어. 입만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또 그래도 우주 거대 우주보다 더 큰 천체는 뭐냐? 그래서 이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주다. 우주는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주가 제일 크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드디어 이제 딱 만족을 했어요. 그 밥을 몇 숟갈 더 먹더니 내가 씩 웃더니 우주보다 더 큰 건 뭐네.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큰 건 뭐예요? 그 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걔가 질문한 것을 내가 답을 못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질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식사 다 하고 나서 대답해 줄게.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연놈이 뭐라고 해야 입을 다물까 꼼꼼히 생각을 하다가 답을 딱 얻었어요. 그래서 밥을 딱 다 먹고서는 선배야, 우주보다 더 큰 것은 그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야. 그랬더니 너무 어려웠나 봐, 그 말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유한한 세포가 있고 유한한 원자수가 있지만 무한한 우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지난 세기에 여러 가지 그 천문학의 발견들이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우주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욕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깁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천체물리학자가 있는데 그분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우주를 알고 싶어하는 DNA가 박혀 있다는 거지. 자꾸만 주변을 알고 싶어해. 그렇죠? 근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우리는 많은 사실들을 알아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은하에 외부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안드로메다가 첫 번째로 알아낸 거죠. 게다가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0년 전에 우리가 알아내기는 뭘 알아냈냐면은 팽창하고 있는데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걸 알아냈죠.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석탄 타듯이 그런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열 에너지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서로 들러붙는 핵융합, 핵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별들이 대부분이 수소를 태우고 있는 그런 별들이라는 거, 우주에 있는 물질 구성,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원소들 일단 알아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특이 천체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 중성달별이나 백색불성이나 블랙홀들, 또 우주 초기부터 있었던 빛.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빛은 햇빛, 달빛은 달빛, 별빛은 전부 다 핵 반응에서 나온 빛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공빛들은 다 그 전자기 작용에서 나온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에요. 그거 말고 우주 태초부터 있었던 빛이 있었어. 우주가 아주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을 때 물질은 에너지라는 점에서 동등하지만 어떨 때는 빛이 되고 어떨 때는 전자가 되고 어떨 때는 양성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탈바꿈을 하는 게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있던 빛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빛이 남아가지고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1cc에 한 광자가 한 4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으로는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 또 최근에는 그 중력이 만유 인력이 아니라 중력이 청력인 그런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의 행성 말고 다른 별에 있는 행성 발견했죠. 10개, 뭐 더 있겠지만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이 뽑은, 내가 뽑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뽑은 10대 발견. 우주론은 현재의 우주를 설명하는 시나리오예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묘한 복잡한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나서 어떻게 진화를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것을 설명하는 각본이다. 한 편의 각본이다. 그래서 일면 역사학이죠. 우주의 역사학. 내가 천문학의 역사학을 하고 있는 것은 우주론 자체가 역사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 우주론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학이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한 가능성이고 하나는 객관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든지 다시 보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돼. 그렇죠? 제한 가능성. 그 다음에 그 해석이 나의 주관적 판단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은 연구 대상과 연구를 하는 주체가 분리돼야 돼요.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두 개가 다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인간 자체가 만물 중에 하나죠. 우주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자체가. 우리 생각도 우주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연구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과학의 기본 세팅이 만족 안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생겨난다 보려면은 우주를 여러 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우주는 한 번밖에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많은 그 과학 이론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일어날 확률이 큰 거, most probable한 걸로 설명을 해요. 항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현상도 확률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는 안 일어나고 가장 probable한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해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것만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주 경우는 샘플이 하나뿐이야. 그래서 여러 번 만들어 볼 수가 없다는. 그래서 재현 가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주론은 사실은 과학의 영역에서 그 하자가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하지만 과학적 접근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주제에서는 가능해요. 우주 기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우주가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와 자연 법칙의 총체가 우주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이건 이 중에 반은 내가 만지가 않네요. 근데 너무는 후배가 썼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감사의 글에만 있는데, 하여튼 여러 은하들의 모양이 참 다양하다. 사람마다 다 잘 보면 다르듯이 참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 이렇게, 이건 실제로 이제 분포를 보고 있는 거고, 허블 망원경 이미지, 유명한 이미지죠.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게 우리가 우주는 무한해요. 99.999% 확률로 무한해요. 근데 우주의 이미 한 부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이 상하 좌우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우리가 임의의 한 점에 지금 한 점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멀리 와서 어느 지점에 가면 우주의 나이가 137.5억 년. 이제 7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8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137억 년이라고 해석합시다. 137억 년 동안 빛이 날라와서 오늘날 나한테 딱 도달하게 되는 그 거리가 있겠죠. 나는 거기까지만 우주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우주는 무한히 큰데 이 바깥은 아직 빛이 도달 안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이제 우주의 나이 동안 빛이 달려와서 나한테 막 도달한 그 거리까지 볼 수가 있고, 그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우주 지평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우주가 막 생겨났을 때니까 대폭발 트리기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나는 우주 공간 전체에서 이 구 안에 있는 공간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로 멀리 갈수록 점점 과거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이건 퀘이사인데, 여기 있던 퀘이사가 빛을 내서 나한테 오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퀘이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의 모습은 이 거리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은하를 찍은 거고요, 여기는 퀘이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해가 되겠죠? 저 교수님, 예. 그러면요, 그 대폭발 특이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주가 탄생했을 때 그때. 네. 그러면 빅뱅 이전에도 공간은 존재했는데 그 물질이 그 빅뱅 이후에 퍼져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시공간 개념을 설명하려면 그건 좀 시간 좀 걸리고 피곤한데, 일단 대폭발 이전이라는 시간은 없잖아요. 예. 시간이 대폭발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폭발 이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른 뒤에만 생각하면 되고, 우주 대폭발 딱 시작하자마자 무한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과학 동화나 아니면은 뉴턴지 이런 데서 이제 과학 그 사파로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고 잘못된 우주 팽창 개념, 잘못된 시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는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이미 무한대였다고. 그런데 아까 내가 이 면을 고무막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무한히 퍼져 있는 고무막인데 이 고무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한하지만 국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공간은 이미 무한하고 무한함이 더 큰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팽창 개념을 내가 수정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고, 심지어 천문학자들마저도 잘못된 그 우주 팽창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많은 교양 천문학이 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실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저 교수님, 그러면요, 네. 그 지평선 밖에 있는 우주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나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입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여기에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공간은요? 네. 미래에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공간이 미래에 우리한테 보일 공간이야. 그럼 무언가가 있는데 관측이 아직 안 되는. 네, 관측할 수가 없는 예. 지역이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여기 있던 빛이 이제 우리한테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평선이 자꾸만 확장된다. 예.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실은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면은, 그런데 우주 공간 점점 멀리 있던 빛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공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이 오는 여행하고 이 빛이 오는 그 공간 자체가 후퇴하는 거하고 두 개가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상쇄돼요. 예. 네. 그래서 빛이 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팽창이 점점 느려지는 감소 팽창이면 우리는 결국 많은 시간이 지나면 우주를 많이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네. 우주 팽창이 점점 느려지면 빛이 오는 게 더 따라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주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흐르면 빛이 오다가 이 앞으로 가야 될 이 공간이 팽창하는 게 더 빨라서 오히려 이 빛이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우주 지평선이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현재는. 네. 그렇지만 우주 팽창의 가속 팽창이 점점 더 심화되면 언젠가는 내가 더 이상 우주를 볼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요 원이에요. 바깥의 원. 지금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 학생 때도 설명을 하게 된 이 원이 현재의 가속 팽창을 계속 유지하면 우주 지평선이 여기까지 확장을 했다가 다시 후퇴하게 돼요. 이게 점점 너무 빨리 멀어져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바깥에 있는 우주가 무의미한 우주는 아니고요. 여기에 또 뭐 다른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집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우주의 조망도고, 우주 전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한대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뇌에는 무한대가 들어가요.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들어갔어요? 빛이 흡수한다는 게 우주 팽창이 빛보다 더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빛이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오는데 이 남은 부분이 팽창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빛이 접근하는 만큼보다 더 많은 만큼 멀어져 가면 결국 이 빛이 후퇴하게 되는 거죠. 우주 빛을 보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는 우주의 끝은 원래 무한대지만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하지 않는 다른 우주 가서 살면 볼 수가 있죠. 자, 이 픽처가 들어와요? 저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니 그 전통 그 천문 할 때보다 훨씬 더 이게 그 눈빛이 반짝거리네. 네. 빅뱅 하자마자 그러면은 그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주가 무한하다는 말은 그 빅뱅 할 때 초기에 그 모든 그 질량이 다 모여있던 게 터지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요. 무한한 공간에 예. 이미 물질이 무한대가 있는 거예요. 무한히 고밀도로. 어느 한 지역에 여기는 진공이고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물질이 뭉쳐 있다가 예. 이곳에 있는 물질이 저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우주는 균일한 상태예요. 그럼 왜 빅뱅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모든 우주의 모든 곳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지금 우주가 무한대예요. 이 스크린이 무한한 고음악이야. 이것을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 스크린에 이렇게 물질이 듬성듬성 있어요. 현재.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 가면 이 스크린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림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점들이 다 균일하게 쫙 퍼져 있단 말이에요. 예. 현재 우주에 은하가 균일하게 쫙 퍼져 있어. 이것을 계속 쪼개봐. 그러면 은하와 물질과 물질이 점점 가까워지겠지. 네. 밀도가 올라가고 예. 또
수축을 시키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와 밀도가 올라가는 상태로 계속 수축을 하는데 여전히 무한대야. 그런 상태. 그것을 다시 플러스로 돌리면 그렇게 무한히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그대로 다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그게 팽창 개념이에요. 무한 공간에 무한하고 균일한 공간의 팽창이라고 우주는. 이런 공간에 물질이 모여있다가 폭탄 터듯이 퍼져나가는 그림을 너무 많이 봐서 스포일 돼 있다고 다들. 응? 드디어 깼구나. 서울 우주 망원경이 발견되면서부터 지금 저기 우주 경선 백벌 특이면의 라인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데 저와 배우면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빛의 이동과 그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게 될 게 가장 마지막 라인인데, 그러면 인간의 그런 기술 발전이나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그거에 영향력을 또 줄 수 있나요? 마지막 그 라인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이보다 더 멀리 있는 곳은 아직 우리한테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 사이는 물론 나로부터의 거리 차이이기도 하지만 여기 그런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t = 0이라고 하는 순간이고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주의 나이가 한 38만 년 정도, 35만 년, 38만 년 정도였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137억 년이고,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기 굉장히 뭐 극도로 이제 고온 고밀도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립자들이 결합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서 온도가 무한대 온도에서부터 만도에서 3000도 그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져요. 현재는 이제 3도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어떤 입자가 서로 들러붙으면 이걸 다시 깰 수가 없어요. 온도가 온도가 높다는 게 뭔지 알아?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데 가면 한진탕에 가면은 볼이 뜨겁죠. 왜 뜨거워요? 그 한진탕에 있는 기체 입자가 내 세포 입자를 세게 때린다고. 그러니까 아픈 거라. 그걸 우리가 뜨겁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뜨거운 솥을 딱 대 손이 됐어. 왜 피부가 됐을까? 솥에 있는 그 금속 입자가 뜨거워서 막 떨고 있는데 가서 손을 대니까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주 물질이 뜨거웠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성자고 양성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들러붙어서 중수소가 됐어. 그렇죠? 핵자와 핵자 사이에는 강한 핵력이 있어서 들러붙어요. 그런데 옆에 와서 다른 놈이 와가지고 탁 때린단 말이지. 아주 뜨거우면,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아주 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시킨 이 핵력보다도 이 운동 에너지가 더 커서 이렇게 쪼개진다고 다시. 그렇죠?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 다시 말하면은 이 입자의 속도가 낮으면 때려도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들러붙기 시작해. 그래서 옛날에 콕으로 있던 놈이 핵자가 되고, 핵자가 또 들러붙어가지고 원자가 되고, 원자핵이 되고, 원자핵이 전자하고 들러붙어서 원자가 되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자꾸만 입자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났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하고 양성자가 들러붙어서 수소가 돼서 이제 전자들이, 우주에 있던 전자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전자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나냐면은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하고 충돌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빛을 내면은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전자가 많아서 빛을 내면은 전자하고 계속 충돌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 도달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은 만약 구름이 없으면 내가 하늘을 딱 봤을 때 해가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해에서 나온, 해 테두리에서 나온 빛이 나한테 직진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해가 동그랗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구름이 쫙 끼면 햇빛이, 해 테두리에서 나온 빛이 구름 위에 떨어져서 구름에 있는 물방울하고 계속 산란을 막 하다가 구름 아래에 도달하면 이제 나한테, 구름이 이제 없으니까 나한테 오잖아요. 해의 동그란 모습을 잃어버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구름의 밑바닥밖에 볼 수가 없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산란을 막 하다가 딱 오면은 원래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고 요 밑바닥의 모양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지도가 요 밑바닥 여기서의 물질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럼 원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물질하고 충돌을 하지 않는 입자를 사용하면 되고 그게 중성미자예요. 그래서 만약 중성미자를 잘 검출할 수 있는 망원경을 미래에 세우면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아니라 우주의 나이가 약 2초였던 때까지 우주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성미자는 아무하고 또 반응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중성미자를 검출하려면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다 뚫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런 망원경을 만들기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우주 기원 시점 자체를 보려면은 중력파를 검출해야 되는데 중력파 검출은 뭐 지금 큰 블랙홀에서 나온 중력파도 검출 못할 정도니까 이렇게 미약한 파동을 검출하기에는 요원하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박수영 선생님이 준 시간을 다 갑자기 써버렸는데 한 7분만 더 있다. 원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나가기로 하고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지난 현대 우주론,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에 기반한 우주 모형을 갖게 된 게 몇 년, 이거 껐는데 또 소리가 나지. 7년이 1917년, 1915년이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만든 해고 2년 뒤에 그 일반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수학적 우주 모형을 만들었어요. 물론 틀린 모델을 만들었지. 그렇지만 1917년이 현대 우주론의 시작이야. 수학적 모형으로 우주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90년 1917년 지금이 2013년 4년 더 있으면은 100주년 네? 현대 우주론 100주년이 지금 4년 남은데 우주 모형이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 기원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는요 공간이 우주는 공간이 무한대예요. 그렇죠? 시간은 미래로 무한해. 시간은 좀 공간하고 관련돼. 공간은 좌우, 전후, 상하에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균일하기도 하지만 등방하다고 공간적으로.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등방하지 않아요. 우주는 미래로는 무한히 뻗어 있고요. 우주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과거로는 우주는 유한한 과거가 있어요. 우주는 137억 년 전에 기원했다고. 과거에 우주는 감속 팽창을 했고 감속 팽창하는 우주는 반드시 크기가 모든 공간이 무한대지만 모든 공간이 계속 줄어들면서 동시에 0이 되는 그런 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주는
기원점이 존재했고 불행히도 학자들은 우주 기원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론 자체는 과학의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주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 기원점이 없다. 또는 우주 과거로 가면은 다시 미래로 가게 되는 여기 루프홀 여기 지금 시공간인데요. 요 둘레는 공간이고 세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는 이런 공간에서 살고 있고 점점 우주가 팽창하니까 이제 과거로 점점 가고 있어. 과거로 가다가 보면은 다시 미래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0초가 되는 그런 순간이 없다는 거지. 호킹 하틀의 생각도 비슷해요. 마치 지구의 북극, 그러니까 이제 호킹의 예를 들면 지구의 북극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북위 37.5도 서울의 위도가 뭐 평양은 39도 이렇게 자꾸 북위로 가. 그래가지고 북위 89도까지 갔어. 북위 90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난 북위 91도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지. 위도를 시간이라고 칠하면은 사실 북극점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은 여기나 똑같죠. 북극점이라고 하는 데 위도 경도상으로는 거기가 특이점이에요. 90도고. 하지만 그건 인간이 걸은 그 좌표축에 불과하지 91도라는 건 없다고. 그래서 북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위도의 지점하고 공간상으로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위도 경도를 지어서 특이하게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도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고 시간과 공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그어지는 좌표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 t = 0로 자꾸 갔을 때 t = 0점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는 거기가 이상한 점이 아니고 그냥 마치 구의 표면처럼 다른 지점하고 똑같은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뾰족한 이런 지점이 아니라 평평한 지점이다. 그래서 시공간의 끝이라는 것은 실은 없다. 이건 자기 창조 우주 아까 저기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우주가 무로부터 창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주는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났느냐. 이게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진정한 무에서 물질, 시간,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진정한 무에서 저절로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책을 좀 읽어보세요. 네, 또 요새 다시 인기를 그 멀티버스를 타고 요새 다시 인기를 하고 있는 다우주론이에요. 우주 기본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거와 함께 우주의 종말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현대 우주 그 표준 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종말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이게 시간이 끝나고 공간이 사라지는 그런 종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의 종말은 생각을 하고 그 은하 안에서 성간물질이 분기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진화해서 다시 죽으면서 다시 일부는 쓰레기가 되고 그 쓰레기가 저번 애들이 중성자별이나 백색외성이나 블랙홀 이런 데 쓰레기고 다시 이제 가스가 성간물질로 리사이클 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별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면 언젠가는 재료인 성간물질이 고갈되겠죠. 쓰레기만 남고 실패한 별, 죽은 별 이것만 남고 이 가스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별이 사라지고 죽은 별만 남게 되면은
이제 별들의 세계가 이제 좀 이상하게 되겠죠. 현재는 이렇게 그 은하 안에 별들이 막 태어나고 이렇게 불들이 켜져서 이렇게 찬란하고 밝지만 100조 년이 되면 여기 있는 별들은 가벼운 별일수록 오래 살아요. 연료를 조금씩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태양 질량의 한 7, 8% 정도 되는 그런 별은 아주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산다고. 하지만 100조 년이 되면은 그런 별마저도 죽어요. 그래서 100조 년이 되면은 모든 별들이 리사이클 돼서 태어난 별들이고요. 이제 10의 19승 1조 년이 되면 100조 년이 되면은 리사이클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스가 이제 우주에 가스가 고갈되면서 새로운 별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주에는 죽은 별로만 가득 찬 불 꺼진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의 19승년이 되면은 그 죽은 별들이 이제 돌다가 중간에 다 모여가지고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는 바깥으로 탈출하고 이제 일부는 중심에 모여서 커다란 블랙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먼 훗날 10의 19승년 정도 지나면은 다 블랙홀에 가서 이제 한정이 되는 겁니다.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블랙홀은 오랫동안 두면은 증발해서 없어지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면 없어지냐면은 10의 100승년을 기다리면 블랙홀들이 다 증발. 그러니까 은하가 무너져서 만들어진 블랙홀이 다 증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의 100승년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우리 태양이 죽는 데만 해도 앞으로도 50억 년은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주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도 결국 이 운명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고, 우주에서는 결국은 10의 100승년이 지나면은 우주가 극도로 팽창한 상태에서 우주 밀도가 0으로 되고 아무 물질 반응이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주는 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현재 우주론의 예측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이런 필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주 생명체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겠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장만 이것은 내가 아는 어떤 그 천문학자, 우리나라 천문학자 한 사람이 쓰고 있는 망원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국제화됐는지. 물론 우리나라 천문학자 중에서 가장 그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얼마나 국제화됐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망원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은 보현사에 있는 1.8m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망원경은 이거예요. 수바루바. 소백산 망원경은 60cm짜리고 1.8m, 이건 8.4m. 여기 차이가 좀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을 망원경은 이제 25m짜리 망원경을 지을 예정이고요. 또 전파 망원경을 이미 지어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너무 지금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지만 지금 시기가 결론은 이래요. 과학자가 되세요. 이게 내가 인문학대학
있는 학생들한테 과학자가 되세요하고 좀 이상하나?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그 과학 제2의 과학혁명 시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내가 과학자가 되세요 하는 것을 최근에 다시 느끼고 있는데 뭐 천문학은 그 중에서 더 이제 과학 중에서도 굉장히 인터내셔널하고 천문학의 연구 대상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매일 돌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 누구도 그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똑같은 과학이어도 예를 들어서 지질학 이런 그 로컬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미국에서 아무리 저기서 연구 많이 한 사람이 있어도 거기 없는 산이 여기 있으면은 이건 내 연구가 더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적인 중요성이 굉장히 있다. 그런데 천문학은 전 세계 동일한 재산이야. 이제 인류가 모두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천문학은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래서 미래의 학문 발전의 모델이 되지 않는 굉장히 공개적인 그런 학문이고요. 근데 천문학을 넘어서서 과학을 나는 요새 굉장히 내가 과학자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신문 방송을 보면은 정말 뗐으면은 아무리 옳은 사람도 바보 되고 나쁜 놈 되는 세상이어가지고 내가 인문학자를 했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불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물론 말을 잘하고 누구나 다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인문학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처럼 말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한 일, 그 한 일과 또 누가 그 옳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서 승부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인문이나 어떤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분야를 했을 때는 너무나 억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과학도 100% 항상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주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공정하고 평가가 이제 평가가 가능한, 다른 분야는 아예 가능하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말로 뒤집어 쓰이면은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더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과학자가 되세요 하고 얘기한 적이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느껴왔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오늘 처음 얘기한다. 자, 그래서 내가 두 가지 토픽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두 개는 서로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강의를 통해서는 아니면 그 책을 통해서 그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과학을 넘어서서 또 순수 학문의 세계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펼쳐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너무 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학문에 투신하지 않고 소위 돈 잘 벌려는 그런 직업에 만 너무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학문이 굉장히 약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문이 원래부터 빈 구멍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그 빈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문 발전에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번역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 어떤 자료 모으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이 분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분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이 분야 연구하고,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야 사실은 학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논문을 왕창 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통 학문 분야만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아직도.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통 분야만 하는데도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것을 좋지 않게 보고 그런 거.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의 순수 학문의 세계에 좀 들어와줬으면 하는 말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